이야기에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한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감기 걸렸습니까? 아니, 갑자기 사례가 딱 들어. 갑자기 멘트 하는데 걱정되게 이렇게 기침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네? 컨디션 좋아요. 괜찮습니까? 네, 그럼요. 예. 자, 지난주 일요일 날 네. 연주 아주 좋았다고 난리가 났던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왜 나한테 얘기 안 합니까? 아니,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연주 왜 안 하냐 물어보면은 무슨 다 짠 것처럼 알고 계시는 줄 알았죠. 아니 왜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당연히 스케줄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대박이다. 아, 그라나다 했습니까? 그라나다 안 했어요. 왜요? 이탈리아 아리아랑 아, 이탈리아 아리아들로 했어요. 아, 벨리니, 베르디 뭐 이런 것들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불어나 스페인어나 전혀 일절 안 했어요. 일절 안 했어요. 오로지 네, 너무 재밌었어요. 간만에 그 좀 완전히. 본업에 충실했네요. 완전히 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오해하시면 안 되게 제가 좀 마케팅 말씀드리자면 우리 태영 선생님이 이탈리아에서 유학했습니다. 예, 스칼라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 가곡과 오페라가 메이저입니다. 네. 근데 요즘에 좀 외도를 해요. 슈만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거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너무 제가 오랫동안 쳐왔던 작품들이고 너무 좋아하는, 그래가지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때도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네. 그 성격이 네. 리트하고도 잘 맞잖아요. 잘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프랑스 멜로디랑도 잘 맞고. 네. 이게 MBTI로 따지자면 선택적으로 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이탈리아 곡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저는 좀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성향상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화려하고 네. 좀 이렇게 예술가 중에서도 이거 좀 조심스러운데 좀 나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관종은 관종이죠. 그런데 이탈리아 그 전형적인 사람들을 그렇죠. 화려하고 네. 엄청 나대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예, 그 미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드러나고. 예. 그런데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고독하고 진지하고 밀도 깊은 또 음악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막 이렇게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네. 그래도 누군가 알아는 봐줘야 되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어렵네요. 근데 제가 표현이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나댄다기보단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나서는 게 낫다. 나대는 게 그 단어 하나인데 나선다. 나선다. 드러난다. 근데 그것도 뭐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건 어떤 곡입니까? 네, 프랑스 작곡가 생상스의 타란텔라 작품 번호 6입니다. 저는 예상했습니다. 지난주에. 와. 이제는 거의 뭐 어떤 곡을 할지 힌트를 안 드려야 돼요. 안 주셔도 이제 예상이 됩니다. 야, 거의 뭐 이제 한 몸인데요. 자, 생상스 하면 익숙한 작곡가로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대표곡은 뭐가 있습니까? 동물의 사육제라는 곡이 있어요. 그 중에서 백조가 있겠고 또 네. 우리 김연아 선수가 음악으로 사용했던 죽음의 무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오르간 협주곡으로 불리는 교향곡 3번, 이런 작품들이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생상스는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작곡을 잘했죠. 그렇죠. 예, 전천후입니다. 자, 오늘 생상스 타란텔라 작품으로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이 타란텔라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거미의 한 종류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왜 작곡가들은 이런 특이한 제목을 붙이는 걸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생상스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전형적으로 신동으로 출발해서 거장의 반열에 든 작곡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절대 음감의 소유자였고 3살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바로 작곡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살에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할 정도로 천재성을 보였고요. 10살에 첫 독주회를 열고 파리 음악원에서 오르간과 작곡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좀 그래요. 이게 3살 때 이 3살 때 지금 바로 작곡을 했다. 네, 3살은 좀 과하긴 하네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만 3살이니까 5살쯤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나이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일단 피아노 앞에서 치는 걸 작곡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어. 어떻게 생각해요? 생상스 이런 세 살의 작곡. 그냥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7살 때부터 피아노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네.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네. 그런데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TV에서 나오는 노래들을 제가 피아노로 혼자 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검은 건반을 많이 눌러야 되는 이런 음악을 흰 건반만 나오게, 그러니까 조를 바꿔가지고 연주를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막 서울로 오셨어야 되는데 네. 저희 부모님이 너무 신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 노래도 쳐봐라, 저 노래도 쳐봐라, 본인들의 애창곡을 저한테 많이 주문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 반주를 했군요. 그럼요. 와, 너무 재밌다. 근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지휘를 하고 있는 단체에서 거기에 테너로 계신 분이 여기 자녀분이 이제 음악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 너무 잘 됐어요 하니까 음악하면 선생님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보고 못하게 막아달라는 거예요. 아, 너무 제가 화가 나서 아니 선생님이 뭔데 따님이 하겠다는 걸 막습니까?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지금 생상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인식 자체가 뭔가 지금 태영 선생님도 잘 치니까 부모님이 좋아하지만 적극적이지 않았잖아요. 적극적이지 않으셨죠. 전 단식 투쟁했거든요. 피아노 시켜달라고. 7살 때부터? 아니요. 한 6학년쯤 돼가지고 투쟁을 했죠. 그런 건 어디서 배웠습니까? TV를 많이 봤나 봐요. 제가 한 3일 아, 단식 뉴스를 많이 봤구나. 3일 단식 정치인들이 단식 투쟁하고 투쟁하는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봤군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음악 교육을 전공해서 음악 선생님이 되라 하고 허락해 주셨죠. 그러니까요. 이게 음악을 하게 되면은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부모님들의 인식 때문에 네.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천재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지금 저는 이게 부러워요. 생상스가 3살 때 잘한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존중해주고 그렇죠. 문화적으로 이렇게 복돋아주는 그럼요. 그런 부분. 예, 배경이죠. 제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한 명의 신동 천재 작곡가의 탄생인데요. 아무리 절대음감을 가졌다고 해도 그 어린 나이에 작곡을 한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네, 올해가 생상스의 탄생 150년 와. 기념해인데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생상스가 4살 때 작곡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악보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상스의 이런 조숙함이 음악 분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3살 무렵부터는 이미 읽고 쓸 줄 알았고요. 7살에 라틴어를 완전히 터득했다고 하고요. 12살에는 모차르트, 핸델 등 작곡가들의 곡으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3살에 파리 음악원,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갔고 18살에 일본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이야, 20대가 되기 전에 그 시대에 교향곡을 작곡했네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초견도 좋았나요? 초견 실력이 정말 좋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우리 음악사에서 초견이 진짜 좋은 사람을 꼽자면 프란츠 리스트입니다. 예. 그런데 리스트와 비견될 정도였다고 하고요. 리스트의 제자, 지휘자 한스 폰 뷸러가 바그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독어를 몰라서 생상스가 좀 지루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미완성이었던 바그너 오페라 2막 지그프리트의 악보를 집어들고 피아노로 초견을 하면서 연주를 하면서 곡의 포인트 그리고 효과 하나 놓치지 않고 속독으로 그 악보를 읽어냈고 그리고 즉석에서 편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스 폰 뷸러와 바그너가 대화하다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요. 그리고 한스 폰 뷸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나도 악보를 보고 연주는 할 수 있지만 나를 비롯해서 현존하는 어떤 사람도 생상스처럼 그렇게 훌륭한 연주는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악보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도 생상스는 오르간이라는 악기에 매진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 바그너도 그러면 생상스를 인정한 겁니까? 인정했다고 볼 수 있겠죠. 와. 그 빠른 능력이 사실 악보를 빨리 보는 능력이 음악가들한테 너무 어려우면서도 너무 귀한 재능이에요. 초견 어떻습니까, 태영 선생님? 저는 좋은 편이에요. 저는 훈련으로 좋아진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최악이거든요. 제가 어제 악보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나서지 않는 관종이라고 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초견이 좋지 않았어요. 예. 근데 어떤 어려운 곡을 과제곡으로 받으면 그거를 너무 내가 빨리 읽은 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실제로는 그렇게 빠르지 실제로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전 빨리는 못 아, 하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리스트에 한 10분짜리 되는 곡을 제가 과제로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제 친구들이 다 알았어요. 태양이 저 곡 시작한다. 다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날 밤을 새가지고 그 악보를 다 읽어서 그 다음날 학교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초견이 좋은 걸로. 제가 엄청 빠른 줄 알았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저를 빠르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노력했던 케이스인 것 같고 이런 생상스 같은 경우 그리고 제가 여러 인터뷰들을 봐도 뭐 피아니스트 손여름 선생님 같은 분들 너무너무 빠르시고 그건 정말 하늘이 내린 재능 같아요. 제가 감히 젠더 문제를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저의 그냥 경험으로 봤을 때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초견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냥 같은 악보를 봐도 비교가 안 되게 여자 이 음악가 분들이 네. 저는 뛰어나다고 느꼈었거든요. 어.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경험치에서만 그런 네.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는 초견이 굉장히 느려서 한국어를 익히는데 대단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주 성실하게. 그래서 저는 그 프리츠 분덜리히의 그 이야기가 저에게 가슴에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프리츠 분덜리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한 곡을 대중들 앞에 부를 때 나는 최소한 2,000번 연습한다. 그렇죠. 예. 너무 이게 뭐 공감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태영쌤한테는 저한테는 공감이 됩니다. 너무 좋은 왜냐하면 말씀이세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대충 연습하고 나가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상대적으로 초견이 좋으면 네. 연주 그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서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리한 면이 있는데 네. 어차피 무대에서 이러나 저러나 다 익혀져서 나가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약간 기간을 다르게 잡으면 되는 문제라서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같이 즉흥적인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으면 좋을수록 이득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클래식 분야가 아닌 재즈나 다른 분야에서는 이 초견 플러스 그 응용력이 그렇죠. 즉흥성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런 부분이 클래식과 다른 부분도 있고 네. 또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오르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작곡 능력과 초견 능력이 좋은데 오르간에도 관심이 많았습니까? 네, 교회의 오르가니스트로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처음에는 파리에 있는 성 메리 성당에서 오르가니스트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23세는 프랑스의 공식 교회였던 성 마들렌 대성당 오르가니스트로 임명이 됩니다. 그렇게 생상스는 20년을 교회의 오르가니스트로 활동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큰 인기를 얻은 자유로운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이어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 생상스는 그 당대에 가장 현대적인 음악에 관심을 가졌고요. 특히 슈만, 리스트, 바그너의 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생상스 자체는 고전적인 전통을 따르는 경향이 더 강했고 또 음악사에 대한 깊은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프랑스 작곡가들이 확립한 기존의 어떤 음악 형식을 고수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그 당대 가장 현대적인 음악에 열정을 가졌으나 고전적인 전통을 따르는 경향이 더 강했다. 강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제 시대에 정태양과 함께 살고 있는 작곡가들이 초현대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음악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태양은 여전히 더 예전 시대 음악에 관심이 더 많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태양이 살고 있는 시대는 작곡가가 초현대 작곡가의 시대인데 네, 정태양은 바로크 시대에 그걸 관심을 바흐나 가지고 비발디나 핸델을 좋아하는 것이 그렇죠. 이런 아주 정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작곡가도 초현대잖아요. 네. 50년 뒤에 작곡가는 뭡니까? 초초초현대입니까? 또 그 시대의 현대가 되는 거겠죠. 이거 현대란 단어를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예. 2025년을 현대로 규정하지만 한 네. 50년 지나면 이 시대에도 어떤 이름이 붙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태영 선생님한테 물어볼 게 아니었는데 순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생상스가 키워낸 제자 어떤 음악가가 있습니까? 네, 평생 동안 단 한 번 5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교직에 몸을 담았습니다. 네, 파리의 고전 및 종교음악 학교에서 교수로 활동을 했는데 이때 가르친 제자들이 가장 유명한 제자가 가브리엘 포레가 있습니다. 포레. 네, 포레. 그리고 포레의 제자 중에는 나중에 또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 라벨도 있는데요. 이야. 그러니까 포레와 라벨 모두 이 생상스의 계보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야. 그리고 생상스가 음악뿐만 아니라 천문학, 고고학, 문학에도 조예가 깊었고 그러니까 이런 학문적인 배경이
생상스의 음악의 특징을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야, 생상스 4의 라벨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 음악계도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성악계 계보, 네, 예를 들어 뭐 김신환 선생님 네, 초대 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박윤 선생님, 네. 동시대였나? 그 다음 뭐 고승현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게 전통이 좀 있어야 그럼요. 우리가 이게 후대에 계속 언급을 하면서 그렇죠. 다시 파고들고 공부를 할 텐데 작곡자로서 생상스 4의 라벨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그렇죠. 감동이 되는데요. 프랑스 음악사가 그냥 보이는 느낌이잖아요. 와. 그리고 더 특별한 건 이 생상스가 지금 좀 독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생상스가 만약에 교직이 5년 동안 없었다면 네. 4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왔을 수도 있죠. 천만다행이네요. 그럼 만약에 5년이 아니라 10년 있었으면 더 나왔을 텐데. 더 나왔을 텐데. 교직보다는 다른 재능이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이런 대화도 흥미롭습니다. 1510 쓰시는 분 정클클에서 들려주시는 음악도 너무 좋은데 화요일에는 정경님과 정태영님의 두 분 케미와 보이는 라디오로 보는 것만으로도 눈과 귀가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피부 관리를 좀 해야 될까요? 그럴까 봐요. 예, 보이는 저희가, 라디오 예. 화질이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좀 눈과 귀라고 하셨는데 눈에서 막히실까봐 걱정이 살짝. 자, 오늘의 주제곡인 타란텔라 언제 작곡됐나요? 네, 생상스가 22살이던 1857년에 피아노 반주 버전으로 먼저 작곡이 됐고요. 와우. 그리고 오케스트라 버전으로는 1879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와, 그러면은 22년 뒤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자, 초연 언제 했습니까? 네, 이 초연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는데 네. 로시니라는 이탈리아 작곡가의 전략적인 후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허. 이 로시니가 파리의 살롱에서 생상스의 타란텔라를 자신의 신작이라고 속이고 상류층 관객들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폭발적인 찬사를 쏟아내자 이 곡이 바로 이 청년의 작품입니다 하면서 생상스를 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상스를 음악계에 공식 데뷔를 시킨 건데요. 생상스는 이 일화를 로시니의 젊은 작곡가에 대한 관대함의 예로 회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 경영입니다. 아, 정말 로신이 대단하네요. 전략적으로. 야, 이게 그런데 한 번만 비틀어서 보면 네. 사기 아닙니까? 사기죠. 자기 거라고 해놓고 매음악입니다. 청중들한테 박수 다 받아놓고 그래놓고선 생상스 겁니다. 그렇죠. 와. 그게 이 당시에 파리 음악계에서 이탈리아 출신 이 로시니가 갖는 위상이 대단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이 생상스뿐만 아니라 벨리니와 도니제티라는 작곡가도 로시니의 강력한 추천으로 파리 음악계 데뷔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벨칸토 3대 작곡가 하면 네. 로스니, 도니제티, 벨리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셋의 사이가 또 우리의 이 인식으로 봤을 땐 별로 안 좋았을 수도 있겠다. 네. 경쟁을 하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었군요. 근데 이 선배 로시니가 그 후배들을 확실하게 이끌어줬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출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상스까지 이렇게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좀 느끼게 되는데요. 클래식을 포함한 모든 예술 장르의 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운반이다. 어떻게 운반하느냐. 네. 자, 8354님 정태양 쌤과 정경 쌤 대화가 너무 편하고 유쾌합니다. 항상 화요일 이 시간 기다려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태양 선님 보내드리고 일주일이 지났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생생히 기억나거든요. 저한테 갈 때 물어봤잖아요. 오늘 국립 가세요? 그런 거 아니 다 기억이 나는데 그거 여쭤보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들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야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갑니다. 이서영님 정클클 일주일 전 화요일이 제일 재밌다. 재미로 보는데 유식해지는 요가. 여러분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클래식은 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즐겁게 노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같이 노는 거라 생각합니다. 유영주님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는 표현이 놀라운 작품인데 작곡을 3살 이후부터 했다니 역시 남다른 음악가군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9578님 오늘 너무 유익하고 재미있어요. 저도 큰딸이 입시 미술 공부 중인데 사범대 쪽으로 밀고 있어 괜히 미안하네요. 하고 싶은 디자이너라고 응원해줘야겠어요. 너무 뭉클한 순간입니다. 야 정말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어머님 마음 바뀌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따님 저거 이렇게까지 빌드업 해드렸으니까
성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저희를 원망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열심히 하셔야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따님은 나는 디자인으로 성공하겠다. 대학 가겠다니까 어머니는 야 미스라면 불안하다. 사범대. 배고프지 말고 사범대 가라 선생님 되라.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구나. 그렇죠. 혹시 내 딸이 쌩상 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의 반대를 이기고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다릅니다. 교육 방송에 와 있잖아요. 저는 다릅니다. 저는 부모님 제발 음악이라도 해서 대학교로 가라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자 잠깐 정신을 잃었네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로시니와 생상스가 형성한 음악적 관계 궁금합니다. 네, 두 사람의 우정이요. 사실 나이 차이가 43살 차이였습니다. 아버지보다 그러니까 많았겠는데요. 로스니가 진짜 네. 나이가 많았죠. 예. 그런데 두 사람은 음악적인 혁신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상스의 타란텔라 같은 독특한 작품을 지지해 준 것 역시 그런 이유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거고요. 로시니가 전통적인 이탈리아 오페라 형식을 고수한 반면에 생상스는 새로운 장르를 많이 개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청중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잘 통했다고 하고요. 평생 우정을 유지하면서 편지를 주고받았고 로시니 사망 시점까지 약 11년간 교류가 이어졌고 생상스는 후에 로시니를 음악적 양아버지라고 회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면 솔직히 1, 2년 차이도 크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3살 차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세대가 아예 다르거든요. 네, 네. 10년 단위로 세대가 바뀐다고 아버지 하는. 세대를 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 로시니가 전 정말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 43살의 후배를 43년 차이 나는 후배를 안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성향도 다르잖아요. 로시는 그렇죠. 정통 정말 이탈리아. 네. 그리고 이탈리아 그 오페라는 빠를라또 네. 멜로디보다 이거에 집중한 사람인데 생상스는 또 멜로디의 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와 나와 다른 스타일을 이렇게 품어주고 사랑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세워주고 그런 조합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제 우리가 이 클래식 음악 세계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점을 틀리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르고 틀린 점을 존중해주는 네, 모습. 그걸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또 함께 하고 싶어도 하고 그런 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주인공이 생상스인데 로시니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자 타란텔라 춤 아닙니까? 어떤 춤곡입니까? 네, 남부 이탈리아 그러니까 특히 뿔리아 지방 이 뿔리아 지방이 경치도 너무 좋고 음식도 맛있고 제 친구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네. 이 지방의 타란토 지역에서 유래한 전통 춤인데요. 8분의 6박자 또는 8분의 3박자 빠른 템포로 구성된 음악과 춤입니다. 이 생상스가 이 형식적인 어떤 전통을 따르면서 플룻과 클라리넷의 어떤 광란의 대화를 통해서 타란텔라 특유의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고요. 이 타란텔라라고 하면 사실은 이탈리아 도시 타란토에서 유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는 이 지역에 서식하던 늑대 거미의 이름을 뜻합니다. 현지에서는 이를 타란툴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도 타란툴라라는 이름의 거미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거미에 물리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발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해독을 위해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해독을 위해서 빠르고 격렬하게 춤을 추면 빨리 죽고 싶은 건가요? 땀이 나면서 네. 독이 나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타란텔라 춤이 주술적 치료의 춤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춤이 단순한 민속 풍습을 넘어서 예술 음악의 작곡가들에게 기교적이고 또 어떤 격렬한 상징적인 형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곡가들 중에 쇼팽, 멘델스존, 리스트, 생상, 차이콥스키 등이 이 타란텔라 형식을 차용을 했고요. 그냥 빠른 템포의 춤이 아니라 광기, 해방, 고통, 정화라는 이런 상징성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란텔라는 곤충의 이름이지만 지금은 음악의 이름으로 더 익숙하죠. 저는 이 부분도 참 흥미로운 게 결론적으로 타란텔라는 이탈리아의 도시 타란토에서 유래한 거잖아요. 네. 근데 생상스는 프랑스 사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쇼팽, 멘델스존, 리스트 지금 독일, 뭐 차이콥스키 러시아, 네. 쇼팽, 뭐 폴란드. 네. 그러니까 정말 기라성 같은 정말 대단한 정말 이 작곡가들이 작곡가들이. 이렇게 차용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 도시를 알리는 거고. 그렇죠. 예.
브랜드죠. 브랜드를 해주는 건데 저는 우리나라의 춤이나 우리나라의 이런 부분들도 외국의 작곡가들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죠.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나라의 춤은 너무 이렇게 독창적이고 예. 또 그 고유의 빛이 강하죠. 또 오늘도 또 배워갑니다. 와, 타란텔라를 통해서 이런 생각하게 되는군요. 자, 타란텔라처럼 음악 제목에 곤충 이름이 활용된 사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몇 가지 있어요. 곤충 또한 우리 작곡가들의 소재가 될 수 있는데요. 네. 가장 유명한 작품은 제가 생각할 때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하. 네, 그 벌의 움직임 네. 빠르고 그런 것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르톡은 파리의 일기라는 제목의 곡을 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예. 진짜 파리요. 저는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프랑스 파리를 생각할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이건 진짜 파리입니다. 예. 그리고 브리튼도 곤충의 이야기를 썼었고 또 슈미트라는 작곡가 말벌이라는 작품을 썼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곡인 타란텔라 작품으로 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격렬한 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만큼 관악기의 화려한 축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는 왠지 어떤 그 격렬한 리듬이 회전목마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느낌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춤추는 듯한 느낌, 특유의 들썩이는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룻과 클라리넷이 경쾌한 주제를 노래하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교차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독을 하기 위해서 격렬하게 추는 춤을 이 두 악기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의 웃음을 비유하기도 하고 또 섬세한 트리를 통해서 감정을 이끌어내는 굉장히 화려한 곡이라고 설명드릴게요. 자, 타란텔라 작품으로 욕 감상 포인트 짚어주시죠. 두 악기가 함께하는 만큼 두 악기가 어떻게 싸우는지 들어주셨으면 아하. 좋겠고요. 네. 이 춤이 전통적인 어떤 그런 토속적인 어떤 동기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것을 생상스가 어떻게 풀어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 춤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타란툴라 거미에 물렸다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영화 그 아나콘다 네. 2에서 네. 그 악역을 맡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악역을 맡은 주인공이 중간에 이제 독거미를 치치하는데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 거미에 본인이 결국 찔려서 죽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네. 예, 타란텔라가 그 정도로 독거미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춤을 출 수가 없거든요. 온몸이 굳어서. 근데 어쩌면 네. 그 거미 물렸을 때 춤을 춘 게 아니라 막 거미 떼내려고 움직였던 게 아닐까요? 네. 여튼 그래서 저는 그 독거미에 머물러 있는데 여튼 여러분 이렇게 이런 상상을 하시면서 감상을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너무 재밌죠.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태영의 클래식이라는 순간에 소개한 생상스의 타란텔라 작품으로 욕, 플루티스트 엠마누엘 파이, 클라리네티스트 폴 메이어와 프랑스와 룰레가 지시하는 파리 실내 관현악단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생상스의 타란텔라 작품으로 욕, 플루티스트 엠마누엘 파이, 클라리네티스트 폴 메이어, 프랑스 룰레가 지휘하는 파리 실내 관현악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박형규님, 두 분이 마치 사적인 자리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편하고 재치 있는 대화가 너무 재미있어요. 실제 공연장에서도 두 분이 진행하신다면 클래식 음악이 금방 대중화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저희 정현 교수님이랑 저랑 진행하면 엄청 여러분 웃다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클래식의 대중화라는 단어가 참 조심스럽긴 한데 그럼요. 이렇게 처음 클래식을 접하시는 분들이 이 허들을 넘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완화해드릴 필요는 있다. 네, 네. 예, 그런데 저희처럼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도 하고 실없는 소리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연주는 또 진지하게 하고 그럼요. 예, 그리고 이 타란텔라 이 생상스 이 생애 가지고서도 이렇게 네. 다양한 각조를 끌어가지고는 넘어가겠습니다. 황지혜님 로시니의 찐 멋짐을 알았습니다. 수십 년의 나이 차임에도 진정한 겸손함을 나타낸 로시니를 다시 보게 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선생님 그거 압니까? 네. 로시니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네. 베토벤이 로시니를 격려한 말이 있어요. 그랬어요. 예, 뭐라고 그러니까 했어요? 왜냐하면 로시니가 그 본인의 스타일, 예를 들어 세비야 이바사 같은 네, 네. 이런 스타일로 성공을 하다가 네. 그 유행이 좀 지난 거예요. 유럽에서.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작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네. 베토벤이 와서 네. 너 너무 잘하고 있다.
그 말 한마디에 너무 아름답네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로시니가 이렇게 생상스한테 할 수 있었던 거는 네. 그런 또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내리 사랑이 되지 않았나. 저도 그런 말을 배워야 되겠네요. 어떻게 후배들에게 사랑을 줍니까? 아니면 사랑 많이 주죠. 저. 많이 줍니까? 예, 너무 막 예뻐 죽어요. 이렇게 막 열심히 한다든지 또 막 어디서 막 너무 잘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너무 좋아요. 저는 저한테도 제자 자랑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하잖아요. 예, 이 바리톤 좀 눈여겨 봐달라고. 후배들 자랑, 제자들 자랑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 게 그런 편안함이. 네. 자, 알겠습니다. 김문희님, 로스니와 생상스. 와, 정보로 정태양님, 정경님 너무 재미있어요. 오늘도 매우 좋은 방송, 유익한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지연님, 오랜만에 8회 V게 거미 여인의 키스란 빼어난 소설이 생각납니다. 와, 우리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또 다양한 각도의 생각을 맞아요. 하세요. 저희도 정보를 얻고 또 지식을 얻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소통의 창구, 이 메시지가 저에겐 아주 소중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희도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동시에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태양 선생님이 생각하는 작곡가 생상스의 가장 큰 매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상스가 이런 타란텔라 같은 어떤 소품들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썼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이 짙은 점, 그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굉장히 오래 일하셨던 것과 이 연관이 되어서 나중에 생상스의 다른 작품, 종교성이 강해서 뭔가 우리에게 성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작품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핸델 바흐도 그렇고 네, 그 비발디도 그렇고 네. 생상스도 그렇고 오르간의 매력에 그렇죠. 빠져 있어요. 오르간이라는 악기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본격적으로 조만간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당시에 지금 언급한 작곡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작곡가들이 주 본업이 오르가니스트였잖아요. 네, 네. 저는 그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작곡가들의 작품들이 지금 생명력이 끝없이 펼쳐지거든요. 네. 예, 그 비밀을 좀 파헤쳐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상스에서 그의 제자였던 포레, 또 포레의 제자였던 라벨로 이어지는 프랑스 음악 정말 눈부신데요. 자,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생상스는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우아하고 또 명료함이 있었고요. 네. 가장 선배답게 조금 더 고전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포레는 그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내성적이고 서정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포레의 작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생쌍보다 더 거대한 어떤 작품들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규모가 작고 굉장히 내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의 제자인 라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것이 프랑스 음악이다라는 어떤 명제를 확립한 작곡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프랑스 인상주의 플러스 해서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음악들을 활용한 그런 더욱더 글로벌한 작곡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중간에도 언급했지만 정말 이 생상스가 5년간의 교직 생활이 고마운 대목입니다. 자, 오늘 생상스의 이 타란텔라 대화를 나누면서 에너지가 정말 미친 듯이 나왔습니다. 정말 생상스를 다시 한번 보게 됐고 이 춤곡 하나로 이렇게 많은 또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줬다는 사실이 저에게도 흥분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스토리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태양생 보내드리면서 로드리고의 어느 귀인을 위한 한상곡 사악장 카나리오 준비했습니다. 기타리스트 존 윌리엄스, 루이 프레머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로 들려드립니다.